진짜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하버드하고 MIT하고. 이 학교는 건물을 하나를 지어도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들을 하나씩 짓더라고요. 되게 혁신적이에요. 구조도 되게 혁신적이고 얘네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할 때가 아니구나. 그게 이 학교를 다니는 재미인 것 같아요. 네, MIT 캠퍼스는 하버드하고는 좀 다르게 하버드 캠퍼스는 약간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MIT는 쭉 보시면은 찰스강이 앞에 되게 넓게 흐르고 있고요. 그 건너편에 보스턴 시내가 보이고 찰스강을 따라서 길게 동서방향으로 되어 있는 캠퍼스입니다. 모든 포인트, 모든 건물에서 다 강을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게 하버드하고는 좀 다른 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MIT 캠퍼스가 더 아름답다는 생각은 들어요. 앞쪽에 보이는 이 보스턴 풍경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셜록 홈즈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찰스강의 높이가 되게 수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저희가 바라보는 지면하고 되게 가깝게 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닥에 깔려 있고 스트로 드라이브에 나무가 있고 그 뒤로 빨간 벽돌 한 6층짜리 되는 건물들이 보이고 그 뒤쪽으로 이제 다운타운 쪽에 있는 고층 건물들이 보이기 때문에 신구가 되게 조화가 된 자연과 오래된 건축과 새로운 건축이 조화가 된 그런 풍경이 앞에 펼쳐져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IMPA가 설계한 그런 건물이 있고 알렉산더 컬더가 조각한 그런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MIT 캠퍼스에는 그래도 꽤 현대 건축가들의 유명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어로 사리넨, IMPA, 알바 알토, 그다음에 스티븐 홀, 프랭크 게리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도서관은 24시간 오픈하는 도서관입니다. 보통은 12시 정도 되면 문을 닫는데 다른 도서관이 12시에 문 닫으면은 만약에 늦게까지 공부할 게 있으면은 종종 이곳에 와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가 도서관이 좋은 게 다른 도서관들은 없는 이 강가 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자도 되게 편안한 의자가 저기 보시면은 창가 쪽에 배치가 돼 있거든요. 거기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요 밑에 들어가면은 아주 또 새로운 신세계입니다. 엄청난 논문들하고 이런 것들이 지하에 쫙 있어서 뭐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책들이었지만은 되게 멋있어요. 그냥 그 자체가. 지어진 건물은 하버드가 훨씬 더 오래된 건물인데 그거는 빨간 벽돌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약간 네오클래식하게 만들어져 있죠. 180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거든요. 이 땅이 원래는 이게 갯벌 같은 곳이었어요. 다. 건너편에 보이는 저 백베이라고 하는 지역도 간척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땅이고요. 이것도 역시 간척 사업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MIT는 원래 보스턴 시내에 하나의 건물에 들어가 있던 그런 단과대학 건물이었거든요. 이 땅을 기증받아서 일로 이사를 오게 됐고 건물을 하나씩 지으면서 완성이 된 거죠. 제가 듣기로는 MIT가 크게 사이즈가 커졌던 계기 중에 하나가 항상 그렇듯이 공학이라고 하는 게 전쟁할 때 많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 뭐 헬리콥터 개발하는 거라든지 이런 펀드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대학이 많이 커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저희가 이쪽으로 걸어가면은 MIT 하면은 제일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돔이 하나 크게 있고 파르테논 신전 같이 보이는 인면이 있는 잔디밭이 앞에 크게 넓게 펼쳐진 곳이 있는데 그 킬리언 코트라고 합니다. 구딜 헌팅 보시면은 거기 막 학생들이 뭐 수업할 때 뛰어가는 장면이 있고 나오는 그런 곳인데 실제로는 거의 연출된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업할 때 그쪽으로 뛰어가는 학생 거의 없고요. 다른 데가 입구이기 때문에 그 코트가 뭐로 유명하냐면은 이제 졸업식 하는 곳이에요. MIT 졸업식이 좀 장관이긴 합니다. 이 강가 쪽에서 큰 잔디밭에서 졸업장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연사가 발표를 하고 실제로 졸업장을 나눠주는 거는 각기 단과대학에 가서 그 단과대학 건물에서 받는데 MIT는 학부하고 석박사를 몽땅 다 이 킬리언 코트에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불러서 다 나눠주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에요. 제가 졸업할 때는 여기에 코피 아난이 와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분이 와서 그분이 연설을 했어요. 그분이 MIT 슬로운 스쿨이라고 경영대학을 MBA를 나오신 분이거든요. 아마 이게 이제 졸업식이 끝나서 졸업식에 설치했던 장치들을 지금 철거하는 중인 것 같아요. 5월 마지막 주가 졸업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서 보스턴 시내 전경이 딱 보여서 지금은 저기 하나가 더 섰는데 제가 옛날에 있을 때에는 고층 건물이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가장 넓게 되어 있는 이 프루덴셜 빌딩이라고 하는 건 높은 타워가 꼭대기에 안테나 같은 거 올라가는 거 있죠. 왼쪽에 존 행콕 타워라고 IMPA가 설계한 거 저희 셜록 홈즈에서 한번 얘기했죠. 63 빌딩이 저기서 많이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는 거. 저 존 행콕 타워의 가운데에 까만색 줄이 하나 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유리가 앵글이 꺾어져 있어서 서쪽을 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쪽 아침 9시니까 동쪽에서 해가 뜰 때는 제일 어둡게 보이다가 서쪽에 해가 질 때는 저 부분이 제일 밝게 빨갛게 저녁 노을을 반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딱 이 포인트가 제일 유명한 포인트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디귿자로 되어 있고, 저기 보시면은 저 돔이 되게 유명한데 저 돔 아래에도 이제 엔지니어 스쿨의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의 2층의 왼쪽 창문이 총장실이 있는 곳이에요. 전망 제일 좋은데 총장실이 있죠. 제 앞에 길이 매사추세츠 애버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 따라서 쭉 가면은 센트럴 스퀘어 나오고, 거기서 쭉 직진으로 좀 더 가면은 하버드 스퀘어가 나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빨간색 건물이 제가 첫 학기에 묵었던 기숙사 건물이에요. 예전에 호텔 건물이었는데 되게 오래 100년도 더 된 호텔 건물인데 그거를 기숙사로 개조를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 너무 편했던 게 여기서 한 수업 시간 한 15분 전에만 일어나면은 이만 닦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교실이 딱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횡단보도만 한 번 건너면 수업을 들으러 갈 수 있어서 진짜 편안했던 기억이 나요. MIT 캠퍼스는 동서방향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 매사추세츠 애버뉴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사이드가 기숙사가 있는 쪽이고 오른쪽이 수업을 하는 쪽입니다. 모든 클래스룸은 이 기걸 기준점으로 다 있고, 이거 왼쪽에 뭐 스튜던트 센터와 채플과 오디토리움과 기숙사 이런 것들이 쭉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쪽 기숙사 지역에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스튜던트 센터 가서 아침밥을 먹고 저 횡단보도를 건너면은 대부분 다 수업 듣는 학생들은 저 정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킬리언 코트로 수업 들으러 뛰어간다는 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동선책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여기 어디쯤이거든요. 그래서 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일로 들어가면은 쭉 이 인피니티 코리도라는 걸 통해서 쭉 걸어갈 겁니다. 한 270m, 240m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건물이 다 이 스파인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어떻게 학생들이 거의 들어오는 거의 정문 로비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보셨던 킬리언 코트의 돔보다는 사이즈가 작지만은 여기서 그래도 이제 1층에서 도우미 스페이스가 보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MIT에서는 그 전통 중에 하나가 핵 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서프라이즈로 매년 뭐 하나씩 학생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놀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시절에 제 친구가 했던 거가 여기에 주말 동안에다가 자기 친구 아버지가 하는 밀밭에서 밀을 다 한 몇 트럭을 갖고 와가지고 스트로포에다 다 꽂아서 여기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들어왔을 때 여기가 다 밀밭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진짜 되게 임팩트 있고 멋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옆에 도와주면서 계속 스트로포에다가 이 밀 꽂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유명한 거가 2층에 아까 저 킬리언 코트에 거기 돔 있었잖아요. 그 돔에다가 MIT 폴리스가 있는데 MIT 경찰차를 분해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 다시 조립을 해서 뭐 돔 위에다 얹어 놓는다든지, 어떤 해에는 그걸 분해해서 지하 보일러실에다가 조립해 넣는다든지. 제일 재밌었던 거가 뭐냐면은 총장이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총장 방 문이 없어진 거예요. 그 벽을 다 이렇게 시멘트로 발라버려가지고 가지고 자기 방 문을 못 찾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그 GSD 설명을 하면서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건축대 학생들끼리 서로 볼 수 있게 하는 데서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MIT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 학생들하고의 교류를 극대화하는 쪽이거든요. 인피니티 코리도를 향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공통의 추억을 만드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경의선 숲길을 같이 걷는 사람들은 같은 공동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인피니티 코리도를 다 계속 걸었던 MIT 학생들은 다 똑같은 공통의 추억을 가져서 다른 학교보다는 훨씬 더 하나 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에 다니면서 다른 학과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도 이제 어깨너머로 볼 수가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MIT 캠퍼스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아까 보셨던 그 킬리언 코트고요. 이 위가 돔이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건축가 건물 한번 가볼까요? 콜스 4가 건축가거든요. 예전에 제가 졸업하고서 1년 가까이 일했던 데가 이제 여기 위에 가면 사무실이 있어요. 저희 교수님 그 연구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최대한 스튜디오의 문들은 투명하게 만들어서 안에서 하는 프로젝트나 이런 일들을 다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아키텍처 스튜디오입니다, 여기가. MIT는 약간 건축가가 강점이 있었던 데가 우드샵이나 이런 뭐 용접을 하거나 뭐 유리를 가공한다거나 이런 실질적으로 재료를 갖고서 막 뭘 만드는 것들이 되게 유리했었어요. 그런 장비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데가 파이널 리뷰 같은 거 하는 장소예요. 그럼 보통 한 학생이 이쪽 벽부터 시작해서 저쪽 벽까지 딱 다 프린트 해가지고 붙여놓고 그 모형 갖고 와서 여기서 크리틱 받고 이제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자리가 여기 어디쯤이었거든요. 지금은 다 이게 픽스로 바뀌었는데 저희 때는 얘가 차고문처럼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업하다가 차고문을 열면은 이 복도 공간에 이쪽 벽에다가 붙여놓고 여기서 크리틱을 이 복도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다 픽스로 바꿔놨네요. 여기가 예전에 제가 앉았던 자리, 여기 어디쯤인가가.
확실히 이런 장비들은 MIT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 아까 여기가 인피니티 코리도였잖아요. 그리고 한층 내려가면은 여기도 이렇게 지하실인데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구딜 헌팅 보면 뭐 청소하고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이 지하실 레벨일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에 뭐 컴퓨터 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때는 가정용 컴퓨터 PC가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학교 컴퓨터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썼어야 돼가지고 이런 데 내려오면은 이제 다른 과 학생들이랑 같이 뭐 프로그램 하는 애랑 같은 컴퓨터 방에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MIT는 뭐가 잘 돼 있냐면은 저도 우리 교수님 것 프로젝트 도와가지고 뭘 만든 적이 하나 있는데 개인적으로 뭘 깎아서 만드는 파트 말고 어려운 파트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정밀하게 기어 같은 거 만들어야 되거나 그러면 그거를 그림을 그려가면은 여기 있는 어디 공작실에서 다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무슨 전자현미용으로 찍은 뭐 분자 구조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학창 시절에 이런 거 보고서 뭐 저희 빌딩 스트럭처 컨셉 같은 거 생각할 때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인피니티 코리도어가 이제 계속 이어져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겨울이 기니까 주로 다 이 실내 복도로 다른 수업 들으러 왔다 갔다 하고 이동을 합니다. 나오시면은 저 건물이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연구소라고 보시면 돼요. 저 길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은 MIT 건물들은 아니고요. 그냥 다 연구소 건물이거든요. 근데 MIT하고 산업협동하고 싶어하는 연구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이 지어져 있고 MIT가 또 뭐로 유명하냐면 부동산 개발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쪽에 땅을 사가지고 땅만 분양을 했을 거예요. 빌려주던지. 그래서 외국의 다양한 그런 기업들이 와서 연구소를 짓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프랭크 게리스럽죠. 비정형으로 되어 있고 공간감이 컬러도 엄청 다양하게 쓰고 졸업 반지가 비버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MIT에 상징하는 동물은 비버예요. 왜냐면 비버는 댐을 만드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라는 거지. 상징하는 동물이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버드보다 MIT가 이런 거 촬영할 때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한 거는 얘네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자기 논문 쓰느라고 이 안경에다가 카메라를 달고서 24시간 다 인터넷에다가 자기가 보는 거를 똑같이 다른 누구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항상 실시간 중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MIT 시절에는 다른 과들하고의 교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그런 이벤트가 할로윈 파티인데 암호문 같은 걸 하나 줘. 그걸로 파티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보면 빌딩들이 넘버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동 몇 호로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설치하듯이 가면은 보일러실인데 보일러 철거해서 비어있는 그런 데들 있잖아요. 지하 한 2층 정도에 있는 그런 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컨셉이 단테의 신곡이야. 지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단테의 신곡 보시면은 거기 딱 들어갔더니 완전 사이킥 조명에 완전 장난 아닌 테크노. 얘네들도 테크노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 EDM을 엄청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찾아온 데가 몇 명 없었어. 한 20명 놀았던 것 같아. 근데 되게 재밌게 놀아. 근데 말했잖아. 여기 오면은 스타트랙 광팬들의 뭐 널드라고 하잖아요.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에 컴퓨터 사이언스 클래스를 한번 프로그래밍 하는 코스를 들으려고 갔었어.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거 못해서 그냥 비기너 어디 들어갔는데 보통 RA, TA 애들이 와서 가르치잖아. 와서 가르치는 애가 한 15살 정도 돼 보이는 애가 와서 가르치더라고. 첫 번째 수업 듣고 나왔지 나는. 내가 할 때가 아니구나 이거야 진짜. 나는 찐 공대가 아니니까. 난 그림 그리는 데니까. 저런 기질이 비슷한 사람들이 MIT에 많아가지고 되게 재미나게 다녔던 거 기억이 나.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MIT 캠퍼스를 쭉 둘러봤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하버드와는 다르게 저희는 계속 실내 공간 복도로 걸어 다녔잖아요. 거의 미로 같죠. 그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게 별로 안 커 보이거든요, 캠퍼스가. 그런데 이 건물들의 구석구석에 들어가면은 항상 서프라이즈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 학교를 다니는 재미인 것 같아요. 뭔가 숨어서 다 연구하는데 그게 다 꽁꽁 숨겨놓지는 않고 조금씩은 다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는 해줘요. 기본적으로 복도에서 있는 데들은 다 투명한 유리창으로 거의 해놨거든요. 제 하버드 다닐 때 설계 스튜디오 교수님이 이 MIT 이 건축 대학 건물 이쪽 그다음에 이 많은 부분들을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앤드리아 리얼스라는 분인데 일단 다 투명하게 만든다예요. 기본 컨셉이 다 투명하게 만들어서 디파트먼트끼리 서로 크로스로 다 볼 수 있게 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인테리어를 한 거죠. 하여튼 이 건물은 다 아시는 프랭크 게리 건물인데 프랭크 게리는 되게 비정형으로 건물을 짓잖아요. 이 건물이 복잡한 형태로
형태로 되어 있고 재료도 다양하게 쓰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프랭크 게리가 주로 활동하는 곳이 캘리포니아 쪽이지 않습니까? 이 캘리포니아 1년에 강수량이 되게 적게 내리는 곳인데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내리는 데잖아요. 그래서 1년에 6개월 정도 눈이 내리고, 눈은 한번 내리면은 녹았다가 얼었다가 다시 녹았다가 얼었다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제일 취약하냐면은 방수에 되게 취약해요. 물이 녹아서 이 비정형의 형태들 틈틈이 들어가서 걔가 얼어버리면은 그 틈을 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방수층이 깨지게 되거든요. 이 건물도 그런 문제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따뜻한 데 지어야 돼요. 이 게리 건물은 따뜻하고 비 적게 내리는 곳에다가. 그래서 희한한 거는 몰포시스나 프랭크 게리나 뭐 에릭 오웬 머스나 이런 건축가들이 대표적으로 비정형의 건축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다 캘리포니아에서 활동을 해요. 그들의 주요 작품들이 다 캘리포니아에 있고, 딴 동네로 오면은 조금 어려움을 겪죠. 근데 적응을 잘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몰포시스의 톰 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정형의 건축을 하지만은 그래도 좀 다 적응을 잘 했던 분이고. 이리 가보시죠. 내 생각엔 아마 다 방수공사하고 있을 것 같아. 이 학교는 뭔가 건물을 하나를 지어도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들을 하나씩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되게 유명한 현대 건축가. 일단은 건축가들은 어떠한 형태를 만들 것인가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근데 어떤 형태를 만들 것이냐를, 예를 들어서 피터 아이젠만 같은 사람들은 뭔가 다른 모양을 만들고는 싶은데 그거를 되게 이성적으로 되게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T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설계하는 극F의 성향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프랭크 게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아이젠만이나 프랭크 게리나 다 비슷하게 비정형의 모습을 띠지만은, 게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 왜냐? 난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설명이 없어요. 논리적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종이를 구겨가지고 딱 봤을 때 멋있는 모양을 한다든지, 뭐 어렸을 적에 나는 할아버지가 물고기로 요리해 주실 때 세숫대야에 있는 물고기 모양에 나는 되게 심취해 있었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으로 빌바오 구겐하임을 만든다든지, 직관적인 걸로 거의 대부분 다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프랭크 게리의 작품이 비정형으로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도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형태만 비정형으로 하고 재료는 하나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빌바오 구겐하임은 그 형태를 막 만든 다음에 일단 재료는 다 타이타늄이라고 하는 재료로 통일했죠. 디즈니 콘서트홀 같은 경우도 다 만들어 놓고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하나의 재료로 그 형태를 다 쌌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형태가 돋보이게 만드는데,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재료까지 복잡하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유명한 게 그 시애틀의 뮤직 박물관인가요? 그런 데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가면은 진짜 음악 자체도 왜 장르가 락도 있고 뭐 포크도 있고 여러 종류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미친 극단의 불규칙성, 극단의 케이오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태도 복잡하고 거기다가 재료까지 복잡해서 정신 엄청 사나운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 게리가 설계한 이 스타타 센터는 인공지능 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학과하고 철학과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총체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료와 형태를 다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주워드렸습니다. 그게 벌써 한 20여 년 전이죠.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할 즈음에. 보시는 것처럼 형태도 엄청 다양한데 재료도 막 벽돌 썼다가 타이타늄 썼다가 거의 미러 서스 썼다가, 그러니까 거울처럼 되는 저런 재료를 썼다가 뭐 온갖 것들을 다 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건물보다도 더 멋있는 게 어저께 봤던 홀리오크 센터, 하버드 스튜던트 센터에 있는 그 리모델링한 그런 하이테크 건축, 그게 훨씬 더 저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의 문제니까.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당시에 1990년대, 2000년대 가는 그쯤에 MIT가 두 개의 메인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하나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스타타 센터고 또 하나가 스티븐 홀이 설계한 기숙사 건물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좀 걸어가면은 몇백 미터 걸어가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짓는 거는 봤거든요. 안에 보면은 엄청 큰 기계가 하나 있어. 무슨 발전소 건물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기계 설치 다 끝난 다음에 이 파사드를 만들더라고, 순서가. 저기 보시는 빨간색 벽돌 건물 보이시죠? 저게 이제 건축대학 건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에 MIT 왔을 때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었던 건물이에요. 여기 뭐 1층에 우드샵이 있고 막. 근데 지금은 다른 학과가 쓰거든요. 아까 보셨던 그 메인 건물로 옮기면서. 이게 예전에 60년대, 70년대에는 헬리콥터 연구하는 건물이었대요. 건축과에서 쓰다가 빌 미첼이라는 학장이 오면서 확 바뀐 거죠, 분위기가. 제 자리가 저기였거든요.
밥 먹으러 갑시다. 약간 여기 오면 공장단지 같은 느낌 안 들죠? 진짜 두 학교가 약간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하버드하고 MIT하고. 지금 MIT 대학교의 건축대학 학장이 하심 살키스라는 사람인데 레바논 사람이가 그럴 거예요. 그분이 제가 하버드에 있을 때 거기에 제일 젊은 교수였어요. 지금 하버드 학장이 세라 화이트닝이라는 여자 교수고 둘이 제일 인기가 많았어. 저는 하심 살키스 팬이었고 둘이 이제 자리 놓고 싸우다가 항상 그래. 하버드에 젊은 교수가 두 명이 있잖아요. 한 명은 남고 한 명은 MIT로 와. 그분이 일로 와가지고 여기 학장이 됐더라고. 제가 MIT 있을 때 MIT 학장으로 오셨던 분이 윌리엄 미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교수하시던 분. 근데 그분이 1991년도인가에 쓴 책이 쇼핑도 온라인으로 할 거고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거고 뭐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거든. 책을 쓰셔가지고. 그분도 사실은 또 하버드 학장 갖고 자리를 다투다가 야, 난 MIT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일로 와가지고 여기서 되게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셨지. 그분이. 네, 이게 MIT 학생회관이고요. 저쪽에 보면은 마켓이 하나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는 저기서 미트볼 샌드위치 하나를 사면 한 이만큼 길거든요. 그거를 한 반 먹고 저녁으로 때우고 나머지 반은 밤새서 작업하는 동안에 이제 먹고 점심으로 주로 많이 먹었던 데가 지금 제가 가려는 저 식당이에요. 피자 가게가 없어진 것 같아. 던킨으로 바뀐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는 2층에 한번 가보고 거기가 메뉴가 별로면 저기서 사 먹는 걸로 하죠. 사서 저는 주로 여기 나무 밑에서 먹었거든요. 코리안 푸드가 있어. 나는 약간 옛 추억에 잠기기 위해서. Hi, two slices of pizza and one of this. 야, 캔으로 된 코카콜라가 없어. 세상이 정말 너무 바뀌었네. 미국 하면 코카콜라의 나라 아니야? 아, 저기 피자 되게 맛있었는데 오븐 피자였거든. 학생 시절에는 거기가 피자헛이 있었어. 근데 한국에도 피자헛은 있잖아. 근데 저기는 1인용 피자를 팔았거든. 조그만한 거를. 거의 매일 점심을 그걸 먹었던 거야. 야, 땡큐. 옆에가 그 수영장이거든요. 내가 가본 수영장이 세우야. 그라운드 레벨의 수영장이 있는데 수심이 엄청 깊어. 여기 자연 채광으로 햇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내가 그 수영을 하고 있으면은 거의 수영장 바닥이 막 느낌상으로 한 5m쯤 되는 것 같은데 빛이 쫙 들어오니까 안에가 확 환하게 보이잖아요. 내가 그 수영하면은 이제 이렇게 공중에 날아다니는 기분이야. 미국은 여름방학 동안에 웬만해서는 학교에 없어요. MIT 같은 경우에는 썸머 워크숍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여름방학 동안에 교수들이 스폰서를 받아갖고 와서 자기네 하는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여름방학 때 중국에서 한 달 정도 있고 대만에서 한 2주일 있고 이런 코스가 있어요.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계속 있는 거야. 겨울방학 때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남미에 무슨 또 워크숍이 있어서 겨울방학 때 거기 가고, 사실은 미국은 대학 교수의 능력이 어디서 펀드를 따갖고 오느냐로 결정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 펀드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는 데니스 프렌치먼이라는 어반 디자인 교수가 되게 그 프로젝트를 많이 따왔는데 이 사람은 따갖고 와서 MIT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거길 가서 여행 경비라는 걸 다 대주고 한 학기 동안 스튜디오 한 거를 결과물로 제출하는 거예요. 테크 리유니언 써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5년인가 30년인가 졸업한다면 그때 오거든요. 여기서 아마 모이나 봐, 이 천막에서. 에어로 사르닌이 설계한 MIT 채플입니다. 수공간이 이렇게 있죠. 근데 겨울에는 물을 빼놓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렇게 물을 채워놓거든요. 이 공간 구조는 되게 심플합니다. 바로 뒤쪽에 건물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매사추세츠 애버뉴가 지나가니까 시끄럽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 2점 몇 미터 되는 낮은 담장을 일자로 쭉 깔아놓고요. 그래서 일단 차단을 시키고 이 안쪽으로 잔디밭이 있는 쪽에다가 동그랗게 해자를 파놓고 그 안에 동그란 평면도에 벽돌로 만들어진 채플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깥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막아내는 거죠. 궤베글리 테페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낮은 담장을 동그랗게 두 겹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이거가 이제 바깥쪽에 있는 첫 번째 벽이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 동그란 벽이 있어요. 이제 마치 자금성에 있는 그 주변의 해자처럼 수공간으로 둘러싸여져서 이 안에가 성스러운 공간이다. 이거를 공간적, 평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저 담장, 2차적으로 이 해자, 그 다음에 이 동그란 벽. 그래서 3단계로 이게 공간이 분절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레벨로 해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시커멓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약간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유리벽이에요. 들어간 다음에 90도로 턴을 하면은 이 브릿지처럼 되어 있는 이 다리를 건너가죠. 이 물 위를 건너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안에서 보시면은 수공간이 좌우에 있고 거길 통과해서 이 공간 안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치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쪽에 보시면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는 좀 오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의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저 안에 있는 저쪽으로 빛이 새어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건축가의 의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스파 파운데이션으로 되어 있는 이 돌 위에 얹어져 있고 거기에 아치가 벽돌로 쭉 돌아가고 막힌 줄눈 벽돌로 쭉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치 모양도 납작하다가 반원형이 됐다가 작아졌다가 이제 그런 베리에이션들은 좀 만들고 있죠. 아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거 디자인 제안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까이는 게 뭐냐면 여기 낙엽이 떨어져서 물 썩어가지고 관리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 못해요. 이런 얘기부터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공간을 만들 때 제일 싫어하시는 거가 이 나뭇잎 떨어지는 거 관리하기 너무 어렵다고, 그거부터 일단 거부하시더라고요. 자, 일로 오시면은 여기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바깥 풍경들이 일단은 한번 필터돼서 들어오고, 이렇게 깨끗한 유리창이 아니잖아요. 일렁이는 그런 걸로 되어 있어서 외부의 형태들이 한번 트랜스폼이 된 다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수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잘 보입니다. 바닥은 트래버틴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잘라져서 깔려 있고요. 바깥쪽에서 보셨을 때에는 원이 동그랗게 돌아가는데,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이 벽체가 웨이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결 치듯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깥쪽에 있는 벽돌 레이어와 이 안쪽에 있는 인테리어 벽돌 레이어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안에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 쌓기라고 해서 벽돌을 이렇게 비어서 쌓으면은 이 안에 스페이스가 비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소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가 이제 공명되는 체인버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산성교회 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빈 공간들이 있으면 소리가 증폭돼서 나온다.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거를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스피커를 끼워 넣으면은 그게 울림통이 돼가지고 훨씬 소리가 증폭돼서 나오잖아요. 여기 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바깥쪽에 원형의 벽체와 안쪽에 물결 치는 듯한 이 벽돌 사이에 빈 공간이 그렇게 쓰이죠. 여기 보시면은 폭 한 20cm 정도 되는 유리창이 놓여져 있죠. 위에 보면은 안에 투명하게 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깥쪽에 해자에서 그 물이 여기에 반사돼 가지고 이 안으로 새어 들어오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 채광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일 메인 채광이라고 한다면은 요 가운데에 있는 이 천창이에요. 동그랗게 뚫려 있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저는 보통 예배당에 오면은 주로 이제 여기에 앉았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다가 갔는데, 동그랗게 뚫려 있는 곳으로 천창에서 햇빛이 들어오는데 벌집 구조처럼 되어 있는 저 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 유리창이 안 보이죠. 대신에 90도로 내려오는 빛만 밑으로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빛이 그냥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인지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저 위에만 밝아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에어로사르넨이 했던 기법은 저희 철사 같은 데에다가 금속 판넬들을 중간중간에 붙여놨어요. 이런 것들이죠. 이 금속판을 용접을 해서 붙여놨는데 되게 불규칙하게 붙여놨죠. 근데 자세히 관찰을 해보시면은 이 간격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좁아집니다. 다양한 형태로 기울어진 이 금속판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빛을 반사를 시키는데, 위보다는 밑으로 내려올수록 촘촘하게 돼 있으니까 쭉 무게중심이 아래로 쫙 쏠리면서 빛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얀색 돌 덩어리가 딱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저거 보면 뭐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브루탈리스트에 딱 이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백색 대리석이 있고 위에서 햇빛 딱 떨어지게 돼 있는. 그래서 브루탈리스트가 제가 볼 때는 이 MIT 채플을 보고서 영감을 얻어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단, 두 단, 세 단 정도의 계단으로 여기 재단이 놓여져 있고, 사실 성경책에서는 재단에다가 계단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체를 노출시키는 것이 뭐 신 앞에서는 옳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 단을 높여가지고 재단의 공간이 이 아래쪽 공간보다는 조금 더 성스러운 공간이다, 그걸 높이차를 통해서 만들어 놓는 방법인 거죠. 지구라트 신전에서 보이는 것들하고 똑같은 거죠. 이 의자가 저는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시면은 다 긴 장의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의자로 되어 있으면은 예배가 시작을 하면은 이제 가운데 끼인 분들은 바깥에 나가기도 어렵거니와 전체적인 큰 한 10명 정도 앉는 의자의 내가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하게 드는데, 저는 이 의자가 독립된 의자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뭐 모양을 막 바꿀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앉아있을 때에도 왠지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옆에 앉아 계신 분이랑 같은 의자에 앉아있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독립적으로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이러한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하고 교회 뭐 수련회장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마루만 깔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대한 마루에 앉아 있을 때는 또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명이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다 하나의 집단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또 그때 방석을 하나씩 갖고 앉게 되면 좀 느낌이 또 다릅니다. 이 방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만이 앉는 최소한의 의자 사이즈잖아요. 내 공간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단위가 방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방석에 다리가 달리면 의자가 되는 거죠. 이 MIT 채플의 독특한 특징이 개별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 건축대학 첫 번째 코어 스튜디오를 들으면은 예전에 94년도에는 MIT 채플에 와가지고 실측을 해서 이 벽돌 인면을 그리는 숙제를 내줘요. 그럼 바깥쪽은 이렇게 돌아가고 안쪽은 물결치듯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게 바깥쪽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수직으로 되어 있는 벽돌 끊어진 것들이 좁았다가 점점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져야 되잖아요. 그 인면으로 그려야 되고 내부 벽이 웨이브 치듯이 돼 있으면은 그게 좁았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막 물결 치듯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뒷단면도를 그리게끔 숙제를 시키더라고요. 엄청 뺑이 치는 거지, 그거 그리면서. 물결 치듯이 돼 있는 거가 왜 또 좋으냐 하면은 만약에 이게 원형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면은 이 중심점으로 소리가 반사돼서 항상 가운데 원의 중심점으로 소리가 모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충돌이 나가지고 음향적으로 되게 안 좋아요. 얘가 오목했다 볼록했다 오목했다 볼록했다 하니까 소리를 난반사시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한쪽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울림통이 생기는 것도 있고 소리의 난반사를 시키는 효과도 있고 아마 저기 있는 금속판 자체도 아마 그런 난반사시키는 음향판의 효과를 갖고 오겠죠. 보통 예배를 드릴 때는 앞에 이 재단만 바라다 보니까 이제 소리가 뒤쪽에서 들려가지고 전체 이 공간을 채우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채플이 좋아가지고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 주일 예배를 여기서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기억이 나는 게 그냥 목사님이 그냥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주일만 와가지고 목사 하시는 분이에요. 혼자 자전거 타고 오셔가지고 가운 입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가시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예배 드리는 되게 소박한 곳입니다. 한 25명 정도밖에 안 모였어서 이게 조그맣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공간이에요. 이제 에어로 사리넨이 설계를 한 건데 에어로 사리넨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나가시면은 오디토리움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앞에. 그것도 에어로 사리넨이 설계를 했고요. 이 에어로 사리넨의 아빠가 유명한 건축가였습니다. 클래식한 건축을 하는 유명한 건축가였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둘 다 유명한 건축가인 유일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사람이 또 뭐로 유명하냐면은 세인트루이스에 랜드마크를 만드는 공모전이 열렸는데 아들이 1등을 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 가면은 이렇게 그랜드 아치처럼 된 게 있어요. 마치 맥도날드 그 M자처럼 생긴 게 하나 있는데 가운데 뻥 뚫려 있고요. 근데 그 단면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삼각형이 쭉 올라가면 작아졌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또 다시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부에서. 근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마다 각도가 계속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거용 엘리베이터를 새로 개발을 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꼭대기의 전망대에서 여기를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왜 두바이에 만들어놨 그 프레임 그거랑 똑같은 걸 제가 왜 청라에서 제가 디자인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 영감을 받은 프로젝트가 그 세인트루이스 그 기념관 랜드마크예요.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서 보고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환하는 걸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위에 전망대의 길이를 좀 맥시마이저해서 가로로 길게 하자. 그거밖에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동대문 DDP 같은 것들이 되게 현대 건축에서 비정형의 건축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작품이 나오기 40-50년 전인가 아무튼 엄청 몇십 년 전에 이 에어로사리라는 분이 TWA 터미널이라고 해서 그 당시 제일 유명했던 TWA 그 에어라인이 있는데 약간 새가 내려와서 앉은 것 같은 컨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곡선의 그런 디자인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얼핏 보면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납작 버전으로 보이는 그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은 되게 혁신적이에요. 구조도 되게 혁신적이고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는 그 쉘 구조인데 거푸집일자 형태나 이런 것들이 와, 저 옛날에 어떻게 저런 걸 했을까 하는 정도로 되게 대단한 혁신적인 거고 이분이 또 달라스 에어포트라는 것도 만드셨습니다. 그 공항은 되게 독특한 게 기둥이 보통 수직으로 서고 지붕에 이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 기둥하고 기둥 간격을 넓히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중간에 처짐 현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분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기둥을 터미널을 넓힌 다음에 얘를 바깥쪽으로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럼 얘가 바깥쪽으로 쓰러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조체가 이렇게 걸리는데 얘는 또 현수 구조처럼 이렇게 처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처지려고 하는 거는 이 기둥이 바깥쪽으로 밀어주니까 다시 당겨 올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기둥은 양쪽에서 옆으로 쓰러지려고 하고 그 위에 이렇게 걸려있는 그러한 터미널을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뭐 예를 들어 재미난 아이디어가 그 공항에 보통 우리가 비행기 내리고 탈 때에는 터미널이 있잖아요. 그게 2층 높이에서 브릿지가 건너가서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워낙 높으니까. 그런 터미널이 활성화되기 전에 이분은 비행기가 도착을 하면은 밑에 다리가 긴
코끼리 같이 생긴 게 가가지고 버스예요. 그게 딱 도킹을 하면 거기에 사람이 타서 그 마치 그 스타워즈 2편에 보면은 나오는 뭐 걷는 그 로봇 같은 게 딱 가서 도킹을 하면은 거기 사람이 타고 쭉 와서 2층에 도킹하게끔 하는, 근데 그런 버스도 개발을 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창의적인 분인 거죠. 안타깝게 이 천재 건축가가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50 몇 세 초반에 죽어요. 아주 안타까워요. 그분이 만약 계속 살아 계셨으면은 더 멋있는 작품들을 많이 했을 텐데, 아무튼 MIT에서는 대단한 그 천재 건축가의 작품이 MIT 채플과 이 잔디밭 건너편에 오디토리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디토리움을 가서 보실 텐데 거기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딱 3개의 기둥으로 그 지붕을 받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지금 이 건물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되게 독특한 게 여기 한 포인트 내려오잖아요. 요거에 3군데에서 지탱하고 있거든요. 이거 3군데에서 이 전체 지붕을 받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이 안에 이제 극장이 있고요. 요 아랫부분이 로비가 되고 이쪽 잔디밭 쪽으로 다 이 유리창으로 다 볼 수 있게 돼 있고, 요 계단으로 들어가면은 극장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죠. 자, 우리 다음으로 가볼 때는 알바알토 아시죠? 근대건축의 4대 거장 그러면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미스 판델로에, 르 코르비제, 그 다음에 알바알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적어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분이 MIT에다 지은 기숙사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베이커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 다 찰스 강가를 따라서 쭉 있는 학교 기숙사 건물이에요. 저기 끝에 애쉬다운 저 오래된 건물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지금 보는 저 앞에 있는 벽돌 건물이거든요. 자, 이 건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워낙에 경치가 좋은 찰스강을 바라보는 뷰니까 학생들의 방은 강가 쪽을 보게 되어 있는데, 근데 더 많은 방들이 이 찰스강 쪽으로 보게끔 해야 되니까 이거를 평평하게 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약간 물결 치는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표면적을 좀 더 넓힌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의 방이라면은 중복도를 두고 양쪽으로 방을 만들었겠지만은 모든 방을 다 찰스강 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웨이브 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방들을 다 배치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들어간 것 때문에 주어진 점 하나는 찾기라고의 거리가 떨어지니까 소음으로부터도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고, 이 앞마당이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 앞마당의 이 부분은 식당으로 쓰이는 곳이에요. 식당으로 처리를 해서 사람들이 퍼블릭 공간에 나와서 강을 보면서 2층 레벨에서 풍경을 즐길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동그랗게 되어 있는 천창이 뚫려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대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내추럴 라이트, 자연 채광이 들어와서 식당을 쓸 수 있게 해놨고, 저 위에 등이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녁 시간에도 천창을 통해서 햇빛 들어오는 거랑 비슷하게 빛이 들어오게 한 것 같아요. 저는 MIT 기숙사 중에서 제일 그래도 아름다운 건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컨셉도 훌륭하고, 이 알바알토스럽게 나무를 많이 썼거든요. 창틀 부분도 다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저것 때문에라도 더 이 건물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벽돌과 나무로 된 창틀, 그리고 땅하고 만나는 부분은 벽돌로 안 만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로 기단부를 만들어 놨습니다. 습기로부터는 좀 자유로울 수 있게 띄워놓은 거죠. 자, 다음으로 스티븐 홀이 설계한 기숙사 건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가서 볼 기숙사 건물이 저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건물의 컨셉이 되게 잘 나오는데, 이게 정사각형 그리드로 되어 있는 인면이 쭉 있는데 중간에 왜 스폰지 구멍 뚫린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비정형으로 된 것들이 있잖아요. 저런 데들이 약간 중간중간에 커뮤니티 홀 같이 쓰이는 로비 같은 공간이에요. 저런 것들은 이렇게 비정형으로 내부를 이렇게 관통하면서 마치 굴처럼 만들어져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들어가 저 잡았거든요,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이론적 컨셉적인 것보다는 안 멋있어. 예. 안에 들어가면은 되게 답답해. 이게 바깥에서 봤을 땐 되게 인터레스팅 하잖아요. 근데 내부에 들어가면은 저거 한 3 곱하기 3, 그러니까 한 9개 정도 창문이 방 하나에 창문이거든요. 약간 교도소에 있는 것 같아. 너무 창문이 작아가지고 답답해 보여서. 자세히 보시면은 저 그리드가 돼 있고 재료는 이제 메탈 패널 같은 걸 써가지고 되게 시크한 느낌이 나는데, 스트리트 사이드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컬러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측벽에 있는 안쪽에 칠해져 있는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칠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런 컨셉이 어디 또 보이냐면은 우리 유니테트 하비타시온 건물을 보시면은 노출 콘크리트로 돼 있지만은 처마, 벽체 이런 데는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칠해놨잖아요. 그거랑 같은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들은 바로는 저 옆에 있는 컬러 코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저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의 뭐 철근의 굵기나 개수에 따라서 저 컬러 코드가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 파여진 쪽 사이드만 빨간색으로 줄이 쭉 가잖아요. 그러면 저기만 구조 보강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간 거겠죠. 이 꺾어져 있는 상부가 빨간색이 퍼져 있는데 저 부분이 좀 더 구조 보강이 된 데다 뭐 이런 식의 원리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되게 색깔이 보이죠? 이 스트리트를 걸을 때에는 측면에 있는 이 색깔들이 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약간 이 계열로 비슷하게 흉내낸 게 이제 카페 콤베라는 건물이 그 마포구에 하나 있는데 그 건물 보시면 창문이 정사각형으로 뚫려 있는데 이 측벽 부분만 파란색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땐 잘 안 보이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색깔이 잘 보이게끔 한 것. 이제 유리가 여기는 이제 평평하게 돼 있잖아요. 도로하고 저희는 약간 앵글지게 해서 측면의 색깔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파란색이 거의 안 보이고 그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거꾸로 올 때는 파란색이 좀 많이 보이게 하는 왼쪽에서 보는 사이드와 오른쪽 반대쪽에서 보는 사이드가 좀 느낌이 다르게 만들려고 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측면이 색깔을 좀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엄청 뜨겁네요.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든 여기 중간에 슬라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슬라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벽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내부에서 봤을 때 이 인테리어에서 보이는 이 빵빵이의 위치가 그렇게 프로포션이 아름다워 보이진 않아요. 이 천장하고 벽하고 만나는 간격들이 막 다르거든요. 벽 두께는 이게 좁을 거고 슬라브 두께는 두꺼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딱 정확하게 뚫려 있는 창문의 개수가 인테리어 내부에서 봤을 때도 그 주변부의 폭이 똑같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들어가서 보면은 얘네들이 2층 침대 같은 게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구의 모듈러하고 이 창문 틀하고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이 막 정리가 안 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인터레스팅한데 내부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루이스 칸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의 최소 단위는 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복도가 만들어지고 뭐 이러면서 그 모듈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외관에서 봤을 때 우리 그리드를 딱 치고 그 안에서 뭔가 막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통하는 공공의 공간들을 만들어서 내 컨셉으로는 멋있어요. 근데 방에 들어가면은 전혀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인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코르비제가 모듈러를 만들 때에는 왜 사람 키에 따라서 뭐 183cm 사람에 맞춰가지고 인면의 폭과 뭐 천정고와 이런 걸 맞췄잖아요. 이제 그거에 의해서 모듈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모듈러라고 하는 거는 휴먼 스케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모듈러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